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챔프입니다. 오늘 한국 고전소설 40 공방전부터 책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생이 꼭 읽어야 할 수능 논술 내신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공방전 작가와 작품 세계 임춘 1147년부터 1197년까지 생존 고려시대 문인 자는 기지 호는 서하 이인로 오세제 등과 중림고해를 만들어 강좌치전으로 이름을 높였다. 관운이 따르지 않아 과거의 번번이 낙방해 술과 시로 세상에 대한 울분을 달래며 평생을 보냈다. 양반의 후예로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현실 지향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인로가 유고를 모아 서하 선생집 6권을 엮었다. 대표적인 시문은 사만시규감에 전하고 가전체 소설 국순전과 공방전 등은 동문선에 전한다. 작품 정리, 갈래, 가전체, 성격, 풍자적, 교훈적, 정기적, 우의적, 주제, 경세에 대한 비판, 물욕에 대한 풍자, 의, 국순전과 함께 우리나라 문헌상의 최초의 가전 작품임. 연대, 고려 중엽, 출전, 서하 선생집, 동문선, 구성과 줄거리, 도입, 공방이 출사하면서 출세길에 오름. 수양산에 숨어 지내던 공방의 집안은 황제 때 공방이 출사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된다. 그러나 공방은 성정이 지나치게 올고자 처세에 능히 대처하지 못한다. 어느 날 황제가 상공을 불러 공방의 관상을 보라고 하자 상공은 조금만 다듬으면 숨어있는 본바탕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의 말대로 머지않아 공방은 출세길에 오르게 된다. 전개, 공방은 타락하여 조정에서 쫓겨남. 공방은 욕심 많고 염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나라의 재물을 맡기자 백성을 상대로 악착같이 이익을 챙기고 세도가를 등에 업고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지른다. 이로 말미암아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움에 처하자 공우가 임금에게 상소를 올린다. 결국 공방은 조정에서 쫓겨난다. 비평, 공방에 대한 평가. 공방이 죽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남송 조정에 등용된다. 그들은 권신들에게 붙어 정직한 사람들을 모함한다. 일찍이 공우의 간언을 받아들여 그들을 모두 몰아냈다면 이러한 후환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바람에 후세에 폐단을 남기게 된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공방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하는가? 공은 둥근 모양을 뜻하고 방은 모난 모양을 뜻한다. 즉 공방은 겉이 둥글고 안은 모나게 생긴 엽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엽전의 겉은 둥글둥글해 부드러워 보이지만 안은 모가 나서 거칠어 보인다. 이러한 엽전의 생김새를 통해 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돈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만 돈 때문에 탐욕이 생기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2. 이 작품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작품은 돈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돈은 권력에 기생하는 속성상 인간성을 파괴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돈 때문에 인간성과 도덕성이 타락했음을 경고하면서 화폐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돈이 벼슬아치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세태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선비들을 힘겹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돈 때문에 인간은 갖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주변 사람들까지 타락하게 만든다. 3.
가전체 문학이 교술의 성격을 띠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가전체 문학은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었던 고려 중엽에 등장했다. 당시 고려는 무신의 난 이후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 나라 안팎으로 혼란이 극에 달했다. 이로 말미암아 도덕의식의 부재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교술 대상이나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장르인 가전체 문학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가전체 문학은 도덕의식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4. 이 작품은 작가 임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고려 의종 때의 문인이었던 임춘은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을 정도로 관운이 따르지 않았다. 그 후 무신정변을 맞아 도망해 목숨을 겨우 보존했으나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따라서 임춘이 이 작품에서 돈의 폐해를 강조한 것은 혼란한 시대에 궁핍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돈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만 집중되고 자신과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공방전, 공방 안에 네모난 구멍이 있는 엽전을 말함. 공방의 자는 관지, 엽전을 끈으로 꿰ν 꿰미이다. 그의 조상은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들어 한 번도 세상에 나온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황제 시절에 잠시 조정에 출산 적이 있으나 워낙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에는 그다지 쓸만하지 못했다. 어느 날 황제가 상공, 관상쟁이를 불러 공방의 관상을 보게 했다. 상공은 공방을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말했다. 공방은 산야의 거친 성질을 지녀서 지금으로서는 쓸만하지 않습니다. 다만 풀무나 망치로 때를 긁어내고 빛을 낸다면 차츰 본바탕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릇 왕이란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그릇이 되게 해야 합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공방을 쓸모없는 완고한 구리처럼 내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리하여 공방은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 돈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음을 뜻함 했다. 뒤에 공방은 난리를 피해 강가의 숯 굽는 거리에 눌러 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천, 중국 전한 말에 왕망이 주주한 화천이라는 엽전을 뜻함. 천은 주나라의 대제로서 나라의 세금에 관한 일을 맡고 있었다. 공방의 생김새는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게 뚫렸다. 그때 일을 잘 처리하는 재주가 있어 한나라 때 홍려경, 중국 한나라의 관직, 외국 손님을 접대하는 벼슬, 홍려경이 되었다. 당시 오왕의 비가 교만하고 분수에 넘는 짓을 잘해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공방은 여기에 붙어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 무제 때에는 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워 국고가 바닥이 났다. 몹시 걱정이 된 임금은 공방에게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민 후의 벼슬을 내렸다. 그리고 그의 무리인 염철승, 소금과 철의 전매 사업을 담당하는 승상, 근과 함께 조정에 있게 했다. 이때 그는 공방에게 항상 형이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방은 욕심이 많은 데다가 염치도 없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재물을 도맡아 처리하게 된 것이다. 그는 백성과 한 푼의 이익이라도 다투는 한편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몹시 천하게 만들고 다른 재물을 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본업인 농업을 버리고 산업공상의 맨 끄트머리인 장사에만 매달리게 하여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이에 사관원과 사헌부에서는 상소를 올려 공방의 잘못을 임금에게 간했다. 하지만 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공방은 또 권세 있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데도 재주가 있어 그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세도를 부렸다. 또한 그들을 등에 업고
매관 매직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킴. 매관 매직을 해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파멸하는 일을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되니 한다 하는 짐승들까지도 모두들 절개를 꺾고 그를 따르게 되었다. 공방의 창고에는 나날이 곡식이 쌓였고 뇌물의 목록을 적은 문서와 증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공방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인물의 됨됨이는 개치 않아 아무리 하찮은 시정잡배라도 재물만 많이 가졌으면 친하게 지냈다. 때때로 그는 거리의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바둑도 두고 투전도 했다. 그는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남과 사귀는 것을 좋아했다. 원제가 왕위에 오르자 공우, 중국 한나라 때 유명한 관리로 청렴하고 정직함. 공우가 상소문을 올려 말했다. 공방이 중요한 직책을 오랫동안 맡아보는 사이 그는 농사가 국가의 근본임을 잊은 채 오직 장사꾼의 이익만을 돌보아 왔습니다. 그가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침으로써 나라와 백성이 모두 공공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이 성행하고 뒤로 청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수레에 타면 도둑이 온다는 것은 지역에서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관리가 있으면 주변에 그것을 노리는 무리들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청컨대 그를 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들을 모두 징계하시옵소서. 이때 경제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여 정계에 진출한 이가 있었다. 그는 군대의 물자를 맡은 장군인데 변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려 했다. 이에 공방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 일을 위해 또 한 번 임금에게 조언했다. 임금이 이들의 말을 받아들여 마침내 공방은 조정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공방은 자기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은 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지난 시절 임금을 만나 뵌 이래 혼자서 온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 보았다. 그리하여 장차 나라의 경제가 융성하고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게 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제 까닭도 모른 채 내쫓기고 말았구나. 하지만 이 몸이 나가서 조정에 쓰이거나 쫓겨나 버림을 받거나 나에겐 아무것도 손해될 것이 없다. 이제 나는 부평초 나그네와 같은 형색으로 곧장 강회 장강과 회수지방에 있는 별장으로 돌아가련다. 시냇물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를 낚아 술을 마시거나 바다의 장사꾼들과 배를 타고 떠들면서 남은 인생을 마치면 그만이다. 제 아무리 청가리 복록 벼슬아치에게 주는 금품이나 다섯 솥에 좋은 음식인들 내 어찌 부러우에 이와 바꾸겠느냐. 하지만 내 심술이 오래되면 다시 발작을 일으킬 것만 같다. 진나라의 화교, 중국 진나라 서평 사람, 집이 부유했으나 매우 인색했다고 함. 화교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공방과 가까이 사귀어 수만 양의 재산을 모았다. 마침내 화교는 공방을 몹시 좋아해 공방과 비슷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를 본 노포, 중국 진나라 남양 사람, 전신론을 써서 돈을 비판함. 노포는 글을 써서 화교를 비난하고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기에 있었다. 화교의 무리 중에는 오직 완적, 중림 7년의 한 사람, 술을 즐기고 검구를 타며 세상을 풍자함. 완적만이 성품이 밝아 속물을 멀리했다. 그런데도 공방의 무리와 어울려 술집을 다니면서 취하도록 마시고는 했다. 왕이보, 중국 위진시대 사람, 성품이 담백했다고 함. 왕이보는 한 번도 입으로 공방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 그는 공방을 가리켜 그것이라고 말로 대신했다. 맑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방은 이렇게 천대를 받았다. 당나라 세상이 되자 유한이 조정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당시 국고가 넉넉지 못했으므로 그는 공방을 이용해 국가 경제를 살리고자 했다. 그러나 그때는 공방이 죽은 지 이미 오래였고 그의 제자들만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나라에서는 이들을 불러 공방 대신 쓰게 했다. 이리하여 공방이 썼던 술책이 개원, 첨보,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연호, 첨보 때 널리 쓰였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죽은 공방에게 조의 대부소 부승이라는 벼슬을 내려 그의 지위를 높여 주기까지 했다. 남송 신송조 때에는 왕안석, 중국 송나라 때의 학자이자 정치가 왕안석이 나라 일을 맡아 다스렸다. 이때 여해경도 불러서 함께 일을 돕게 했다. 이들은 청묘법, 봄, 가을에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싼 이자로 꾸어줌, 청묘법을 처음 시행했는데 그 폐단으로 온 천하가 시끌시끌했다. 이에 소식, 중국 송나라 때의 시인 소식이 그들을 혹독하게 비난하며 배척하려 했으나 도리어 그들의 모함에 빠져 자신이 귀향을 가게 되었다. 이로부터 조정의 모든 관리들은 그들에게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사마광, 중국 북송의 정치가이자 학자 사마광이 정승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그 법을 폐지하게 되었고 소식을 청거해 높은 자리에 썼다. 이로부터 공방의 무리는 차츰 세력이 꺾이더니 다시 힘을 쓰지 못했다. 공방의 아들 유는 경박해 세상의 욕을 먹었고 수영령 세금을 담당하던 관리 수영령이 되었으나 작물죄가 드러나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사신 사초를 쓰던 신하 사신은 이렇게 평했다. 신하된 몸으로 따 마음을 품고 큰 이익만을 쫓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 이를 것인가. 공방은 좋은 주인을 만나 나라의 은혜를 적지 않게 입었다. 그러면 의당 국가를 위해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해를 없애 임금의 은혜에 보답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도리어 교만한 비를 도와 나라의 권세를 독차지하고 사사로이 당을 만들기까지 했으니 이것은 충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공방이 죽자 남은 무리들은 다시 남송에 쓰였다. 그들은 국정을 잡은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도리어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다. 세상 이치야 알 수 없지만 만일 원제가 일찍이 공의 말을 받아들여 이들을 모두 없애버렸던들 이러한 후환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없애지 않고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후세에 폐단을 끼치고 말았으니 무릇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언제나 미덥지 못한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국순전 작품 정리 작가 임춘 69쪽 작가와 작품 세계 참조 갈래 가전체 성격 풍자적 교훈적 정기적 우의적 주제 간사한 벼슬아치들에 대한 풍자 연대 고려 중엽 출전 서하선생집 동문선 구성과 줄거리 도입 국순의 가계를 소개함 국순의 집안은 주 왕조의 시조 후직을 도와 백성을 먹여 살린 공을 세운 모를 조상으로 모시게 된다. 모는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밭을 갈면서 숨어 산다. 정계, 국순의 행적과 죽음. 국순의 집안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 주 때부터다. 주의 아들 수는 성품이 맑고 도량이 넓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정계에 진출한 술은 권세를 얻고 나라의 중대사를 도맡아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임금의 후광 아래 전횡과 부정축제를 일삼는다. 또 주색과 향락에 빠진 임금에게 가난하지 않아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는다. 그러던 중 순의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임금이 순을 싫어하게 된다. 순은 정계에서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와 병을 얻어 죽는다. 비평 국순의 삶에 대한 사관의 평가 순은 보잘것없는 지혜로 정계에 진출해 왕실을 어지럽히며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않아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다. 생각해볼 문제 이 작품의 소재인 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술은 비와 같다. 적당히 내리면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만들지만 지나치면 홍수가 난다. 마찬가지로 술도 적당히 마시면 생활에 활력을 주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이성을 잃거나 타락하고 만다.
이 작품은 인간과 술의 관계를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비유해 술에 빠져 향락을 일삼던 고려 의종과 그에게 빌부터 득세하던 부패한 간신배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다. 이 임춘이 사신의 입을 통해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공방전의 사신과 마찬가지로 국순전에서도 사신이 작가의 생각을 대신 말하고 있다. 본래 가전체 문학은 사물을 의인화한 정기, 형식의 글로 풍자성과 교훈성을 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사신의 말을 빌려 술과 향락에 빠져 임금을 보필하지 않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간신배들을 꾸짖고 있다. 사신의 평을 덧붙이는 형식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모방한 것이다. 3. 가전체 문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가전체 문학은 고려 중엽, 무신의 난 이후에 등장한 신흥 사대부들에 의해 발전했다. 그들은 뛰어난 안목과 문학적 소양까지 갖추어 중앙으로 진출한 사람들인데 인간 생활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또 자신들의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물에 빗대어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즉 가전체 문학은 고려 신흥 사대부의 의식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순전, 국순, 국은 누룩, 순은 술을 뜻함. 국순의 자는 자후이다. 자후는 흐뭇함. 그 조상은 농서, 중국 진환시대 군의 이름. 농서 사람인데 90대조인 모가 순 임금 때 농사일을 다스리던 후직을 도와 백성을 먹여 살린 공이 있었다. 시경에 이르기를 내게 밀과 보리를 주었도다라고 한 내용이 그것이다. 벼슬도 하지 못하고 숨어 살던 모는 밭에서 생활하며 나는 밭을 갈아야 먹으리라 라고 했다. 어느 날 임금은 모에게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서,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 조서를 내려 그를 불러오게 했다. 그를 부를 때 각 고을에 명예 후하게 예물을 보내라 하고 신하를 시켜 그 집과 교분을 맺게 했다. 그리하여 모는 차츰 훈훈한 기운이 스며들어 친근하고 편안한 맛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모는 기뻐하며 말했다. 나를 이루어주는 자는 벗이라 하더니 과연 그 말이 옳구나. 그 후로 모에게 맑은 덕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지니 임금은 그 집의 정문, 충신을 가리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정문을 내려 치하했다. 또한 임금을 따라 원구, 천자가 동짓날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 원구의 제사한공으로 중산 후에 봉하고 시급 공신에게 조세를 거둘 수 있도록 내린 고을, 시급 1만 호의 석실봉, 나라에서 공신에게 민호를 내려 주어 그 조세의 전액을 차지하게 하고 용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 것. 5,000호를 내린 후 성을 국시라 칭했다. 모의 5대손은 성왕을 도와 나랏일을 제 힘으로 다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강왕이 즉위하자 모의 후손은 점차 박대를 받아 금고, 벼슬에 오르지 못하도록 함. 금고에 처해졌다. 그리하여 후세에 나타난 자가 없고 모두 민간에 숨어 살았다. 위나라 초기에 이르러 순의 아비 진환술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는 상서랑 서막, 중국 위나라 사람으로 애주가로 유명한 서막과 친하게 지냈다. 서막이 주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조정에까지 끌어들여 주가 입에서 떠날 날이 없었다.
이를 안 어떤 이가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막이 주와 사사로이 서균이 앞으로 조정을 어지럽힐 것이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해 막을 불러 진상을 물었다. 막은 머리를 조아리고 임금에게 사죄하며 말했다. 신이 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사실이오나 그에게 성인의 덕이 있기에 수시로 그 덕을 마신 것뿐입니다. 임금은 그를 책망하며 내보냈다. 그 후 진나라 세상이 되자 주는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을 미리 알고 유영과 완적, 중국 진나라 때 중림 7원에 속했던 사람들, 완적의 무리들과 함께 중림 대나무 숲에서 논일며 일생을 마쳤다. 주의 아들 수는 재능이 많고 도량이 넓었다.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와 같이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뒤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으며 그 풍미가 세상을 뒤덮어 제 기운을 사람에게 더해 주었다. 일찍이 서법사 태평광기에 서법선 설화에 등장하는 승려 서법사와 온종일 담론할 때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이름이 드디어 유명하게 되니 호를 국처사라 했다. 이리하여 공경, 대부, 신선, 방사, 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 방사로부터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맛보는 자는 모두 그에게 반해 여럿이 모일 때마다 순이 없으면 한결같이 쓸쓸해했다. 국처사가 없으면 자리가 즐겁지 않다. 그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히 여겨졌다. 태위, 고려시대에 둔 삼공의 하나, 산도, 중림 7년의 한 사람. 산도는 사물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순을 가리켜 어떤 늙은 할미가 요런 영악한 아들을 낳았는가. 세상 사람들을 그르칠 자가 바로 이놈일 것이다 라고 했다. 관청에서 그를 불러 청주 종사 좋은 술로 삼았으나 격에 맞지 않는 벼슬자리라 하여 다시 평원 도구 좋지 않은 술을 시켰다. 그는 얼마 뒤에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쌀 단말 때문에 허리를 굽혀 향리의 소아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술자리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노는 게 낫겠다. 그때 관상을 잘 보는 자가 그에게 귀뜸했다. 그대 얼굴에 붉은 빛이 도니 뒤에 반드시 귀해져서 천가지 녹을 누릴 것이오. 좀 기다리면 누군가 큰 값을 치르러 모셔갈 테니 그때를 기다려 벼슬에 나아가시오. 진의 후주 뒤를 이은 임금 때에 이르러 그는 양가 양민의 집의 아들로서 주객 원해랑이 되었다. 임금은 그의 남다른 도량을 보고 장차 큰일에 쓸 제목이라 생각하고 당장에 벼슬을 올려 광록 대부 예빙경으로 삼고 작을 올려 공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군신이 회의를 할 때는 언제나 술을 시켜 잔을 채우게 했다. 술잔을 내고 물리며 주고받는 것이 임금과 신하들의 마음에 꼭 들었다. 임금은 그를 크게 칭찬했다. 경이야말로 곧고도 맑구나. 내 마음을 열어주고 편안하게 하는 자로다. 이리하여 수는 권세를 얻어 마음대로 일을 하게 되었다. 어진이와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며 늙은이를 봉양해 술과 고기를 주고 귀신에게 고사하고 종묘에 제사하는 일을 모두 순이 주관했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할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모실 수 있었고 아무리 가까운 신하라 해도 이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임금은 곤드레 만들에 취해 정사를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순이 이런 임금에게 굳게 입을 다물고 충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예법을 아는 선비들은 그를 원수같이 미워하게 되었다. 임금만이 언제나 그를 감싸고 돌았다. 순이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을 모는 데 열중하니 시로는 그를 더럽다고 비난했다. 하루는 임금이 물었다. 경에게 어떤 버릇이 있는고? 순이 대답했다.
옛날에 두에 중국 서진의 정치가 아는 좌전, 중국 노나라의 좌구멍이 춘추를 해설한 책, 좌전을 좋아하는 벽, 고치기 어렵게 굳어버린 버릇, 벽이 있었고 왕제, 중국 진나라 사람으로 글재주가 뛰어났음. 왕제는 말을 좋아하는 벽이 있었으며 신은 돈에 대한 벽이 있나이다. 임금은 호탕하게 웃고 그를 더욱 아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 임금 앞에 나아갔을 때였다. 본래 순의 입에서는 냄새가 났는데 임금이 갑자기 이것을 싫어하며 말했다. 경이 이제 늙어 내가 맡기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순은 그 말을 알아듣고 관을 벗고 사죄하며 아뢰었다. 신이 작을 받고 사양치 않으면 마침내 몸을 망칠 염려가 있사오니 부디 신을 제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신은 그것으로 제 분수를 알겠나이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해 그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순은 집에 오자마자 갑자기 병들어 하루 저녁에 죽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먼 친척인 청이 있었는데 뒤에 당나라의 출사의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고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했다. 사신은 이렇게 평했다. 국신은 그 조상이 백성에게 공이 있었고 청백함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이것은 강신제 때 사용한 술, 창이 주 나라에 있는 것과 같아 향기로운 덕이 하늘에까지 이르렀으니 가히 제 할아버지의 풍도, 풍채와 태도가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나 수는 술동이 정도의 작은 지혜로 가난한 집에서 일찍 조정에 진출해 권세를 누리면서도 옳고 그름을 따져 가난하지 않고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으니 거원, 산도의 자, 거원의 말이 실로 믿을만하도다. 국선생전, 작가와 작품 세계, 이규보, 고려 중기의 문인, 자는 충경, 호는 백운거사. 초기 작품은 도연명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개성을 살려 독자적인 시풍을 일으켰다. 말년의 시와 검은고, 술을 좋아해 스스로 사목호 선생이라고 칭할 만큼 호방한 인물이었다. 강좌 칠연으로 불리던 이인로, 오세제, 임춘, 조통, 황보항, 이담지, 함순 등과 교류하며 그들의 사상에 공감했으나 한편으로 그들과 달리 현실 도피적인 사상을 배척했다. 저서로 동국 이상국집, 백운소설 등이 있고 작품으로 국선생전, 동명왕편 등이 있다. 작품 정리, 갈래, 가전체, 성격, 교훈적, 정기적, 우의적. 주제, 위국 충절 및 군자의 처신을 경계. 의, 당시의 문란한 세대를 풍자적으로 비판함. 연대, 고려 중역. 출전, 서하 선생집, 동문선. 구성과 줄거리, 도입, 국성의 가계와 신분. 국성은 주천 사람인데 그의 할아버지 모가 그곳에 이사와서 살기 시작한다. 그의 아버지 차는 집안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벼슬을 하고 산홍경 곡씨와 혼인해 성을 낳는다. 전개, 국성의 행적과 죽음. 국성은 어릴 때부터 도량이 넓었고 자라서는 도잠, 유영 등과 사귀며 임금의 총애를 받는다. 그러나 국성이 권세를 누리면서 세 아들이 아버지의 힘을 믿고 오만 방자하게 굴어 사방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소리가 높아진다. 결국 아들들은 모형의 탄핵을 받아 자살하고 국성도 파직되어 서인으로 강등된다. 그러나 그 무렵 도둑대가 기승을 부리자 국성은 조정에 다시 기용된다. 또 도둑들을 토벌한 공으로 높은 벼슬을 얻는다. 이후 국성은 임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다가 죽는다. 비평, 국성의 삶에 대한 사관의 평가. 국성은 넓은 도량과 뛰어난 재주로 임금의 신복이 되어
정사에 참여해 큰 공을 세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나라를 어지럽히게 되고 그의 세 아들까지 방자한 행태를 보인다. 국성은 스스로 물러난 뒤 천수를 다하고 죽었으니 순리를 잘 알고 현명하게 처신한 것이다. 생각해볼 문제. 임금이 국성을 국선생으로 예우한 까닭은 무엇인가? 국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도량이 매우 깊어 신하로서 충직한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를 국선생이라고 불렀다. 훗날 국성과 세 아들이 교만하게 굴어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음을 바로잡아 도적대를 물리침으로써 신하의 도리를 지켰다. 2. 술을 소재로 한 국순정과 이 작품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국수는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부정을 일삼다가 버림받아 죽었지만 국성은 임금의 넘치는 사랑을 믿고 방종하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백에 종건한다. 즉 국수는 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국성은 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국순전이 국순의 일생을 통해 방탕한 임금과 간신배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다면 이 작품은 국성을 애국 충절의 상징적 인물로 그려 치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 국선생전. 국성의 자는 중지요, 관양, 시조의 고향은 주천이다. 국성은 맑은 술을 중지는 곤드레 만드레를 뜻한다. 어려서 서막, 밀주를 만들어 마신 인물. 서막의 사랑을 받아 그가 이름과 자를 지어주었다. 국성의 먼 조상은 본래 온이라는 고장 사람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 풍족하게 먹고 살았다.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포로로 잡혀왔으므로 그 자손들이 정나라에 살게 되었다. 국성의 증조는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적이 없고 조부모는 주천으로 옮겨가 그곳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 차에 이르러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 평원 도구가 되고 산홍경, 중국 한나라 때 미곡과 전적을 관장하던 관직, 곡, 술의 재료인 곡시의 딸과 결혼해 성을 낳았다. 성은 어렸을 때부터 도량이 넓고 침착했다. 손님들은 그의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도 그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매우 귀여워했다. 이 아이의 마음, 그릇이 출렁출렁 넘실넘실 넓디 넓은 바다의 물결과 같구려. 가라앉히더라도 더 맑아지지 않으며 뒤흔들어도 탁해지지 않으니 그대와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과 함께 노는 것이 낫겠소. 성은 자라서 중사안의 유형, 술의 덕을 찬양한 중국 위진시대 중림 7년의 한 사람. 시명의 도잠, 도연명의 본명, 도잠과 벗이 되었다. 이 두 사람은 성을 몹시 좋아해 하루라도 성을 만나지 못하면 몹시 괴롭고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들은 만나면 해가 질 때까지 같이 놀고 헤어질 때는 항상 섭섭해했다. 이런 성에게 나라에서 조구연, 술지개미, 조구연을 시켰으나 성은 사형했다. 이에 삼정승과 육판서가 그를 청주 종사에 계속해 청거했다. 임금은 수레를 보내 성을 극진히 모셔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성이 도착하기 전 태사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지금 주기성이 크게 빛을 발할 때입니다. 그런지 얼마 안 되어 성이 궐에 들어갔는데 과연 그 말이 옳은 듯해 임금은 성을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 임금은 즉시 성에게 주객 낭중,
손님을 맞이하는 벼슬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자 제주, 국가적인 제례에 사용하는 술을 맡겨 예의사, 예의범절을 주관하는 관리를 겸직하게 했다. 성은 신하들의 임금을 아련하는 예식이나 종조의 제사, 천식, 봄과 가을에 신에게 올리는 제사 음식, 천식, 진작 임금에게 나아가 술을 올림의 예를 행할 때 임금의 뜻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임금은 그의 그릇이 듬직하다고 해 승정원 제상으로 승진시키고 융숭이 대접했다. 성은 대궐에 출입할 때에도 교자, 높은 벼슬아치가 타는 가마, 술상을 뜻함. 교자를 타고 드나들었으며 이름 대신 국선생이라고 불리었다. 임금은 불쾌할 때도 성만 내면 크게 웃을 만큼 성을 마음에 들어했다. 성은 원래 성질이 구수하고 아량이 있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과 친해지고 특히 임금과 스스럼없이 가까이 지냈다. 그러니 자인이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되어 항상 임금을 따라다니면서 잔치를 함께 즐겼다. 성에게는 혹, 독한 술과 폭, 진한 술 혹은 단술, 역, 쓴술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임금에게 사랑받는 것을 믿고 오만 방자하게 굴었다. 이에 중서령, 모영, 부세의인화, 모영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이들을 탄핵했다. 국성이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삼품 벼슬을 오르더니 많은 도둑을 궁중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감아 해치기를 일삼고 있사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통탄하며 그를 반대하고 골머리를 앓고 가슴 아파합니다. 국성은 나라의 잘못됨을 바로잡는 충신이 아니라 만 백성에게 해를 주는 도둑이옵니다. 더구나 성의 자식 셋은 제 아비가 폐하께 총애받는 것을 믿고 제 멋대로 횡포를 부리며 방자하게 굴어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의 원성을 잠재우시옵소서. 이에 성의 아들 셋은 스스로 독약을 마셨다. 또한 성도 벌을 받아 서인으로 강등되었다. 한편 치이자, 술을 보관하는 말가죽 주머니도 성과 친하게 지냈다 하여 수레에서 떨어져 자살했다. 처음에 치이자는 우스갯소리를 잘해서 임금의 사랑을 받았다. 자연히 국성과도 친하게 지내며 9월에 출입할 때는 항상 수레를 타고 다녔다. 어느 날 치이자가 몸이 피곤해 누워있을 때 성이 희롱하며 물었다. 자네는 배는 크지만 속이 텅 비었으니 그 속에 무엇을 넣겠는가? 치이자가 대답했다. 자네들 수백 명은 넉넉히 수용할 수가 있지. 두 사람은 항상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으며 지냈다. 성이 벼슬을 그만두자 제 배꼽, 고울과 격, 가슴, 고울에 도둑이 떼지어 일어났다. 이에 임금은 이 고울의 도둑들을 토벌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하지만 이 일을 맡을 적임자를 쉽게 찾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성을 기용해서 도둑들을 토벌하도록 했다. 성은 군사들을 몹시 엄하게 통솔했고 또 모든 고생을 군사들과 함께 했다. 그는 수성의 근심을 뜻함에 물을 대어 한판 싸움으로 이를 함락하고 거기에 장락판, 오래도록 즐거움을 쌓고 회군했다. 임금은 그 공로로 성을 상동 후에 봉했다. 그 뒤 2년이나 지나 성은 임금에게 벼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신은 본래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옵니다. 어려서는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폐하를 뵙게 되었는데 폐하께서는 마음을 터놓으시고 신을 받아들이셔서 구차한 이 몸을 건져주시고 너그럽게 돌봐주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폐하께서 일을 크게 하시는데 보탬을 주지 못했고 국가의 체면을 조금 더 빛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몸조심하지 못한 탓으로 시골로 물러나 편안히 있었사온데 비록 신이 보잘것없으나 충심을 간직하고 있어 감히 폐하께서 계신 것을 기뻐하며 다시금 악을 물리칠 수 있었나이다. 때가 되면 넘어진다는 것은 사물에 정해진 이치요입니다. 이제 신의 목숨은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으나 몸은 여이고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벼. 소갈증으로 거품보다 위태롭사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으로 하여금 물러가 여생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승낙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송개, 창포 등의 약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병을 돌보도록 했다. 성은 여러 번 글을 올려 이를 사양했다. 임금은 할 수 없이 그의 뜻을 받아들여 마침내 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성은 천수를 다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성의 아우는 현이다. 그는 벼슬이 2,000석에 올랐다. 아들이 넷인데 익, 색깔 있는 술과 두, 중양주, 발효 도중에 다시 곡물과 누룩을 넣어 덧술한 것, 앙, 막걸리, 남, 과일주이다. 이들은 도화즙을 마셔 신선이 되는 법을 배웠다. 또 성의 조카들로는 주, 알 수 없는 술, 만, 막걸리 같은 데 끼어있는 불순물, 염, 신술이 있다. 이들은 모두 적을 평씨에게 소속시켰다. 사신은 이렇게 평했다. 국신은 조상 대대로 농촌에서 살았다. 성이 유독 덕이 많고 재주가 맑아 임금의 신복이 되어 국정을 돕고 임금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으니 장한 일이다. 하지만 임금의 총애가 지나쳐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으니 결국 그 화가 자손에게 미쳤다. 그러나 만년에는 자기 분수를 알고 스스로 물러나 천수를 다했다. 주역의 기밀을 보아 떠난다. 순리를 알고 처신한다는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이에 가깝다 하겠다. 만복사저 보기, 작가와 작품 세계, 김시습, 1435년부터 1493년까지 생존. 조선 정기의 문인, 자는 열경, 호는 내월당, 유물선 사상을 폭넓게 받아들였고 생육신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어려서부터 시와 경서에 뛰어나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단종 폐위 후 충격을 받아 승려로 방랑의 세월을 보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세조의 소명을 거절하고 입산해 금오산시를 짓고 살았다. 47세 환속, 이전의 소속으로 다시 돌려보낸 환속됐으나 왕비 윤씨의 폐비 사건으로 다시 방랑길에 올랐다가 59세에 충청남도 부여의 무량사에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 서문집, 내월당집과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집인 금오신화가 있다. 작품 정리, 갈래, 한문소설, 애정소설, 시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사랑을 그림, 시의 소설, 명언소설, 단편소설, 성격, 정기적, 환상적, 낭만적, 배경, 시간, 조선 정기 15세기 후반, 공간, 전라도 남원의 만복사, 주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남녀간의 사랑, 연대, 조선 세조 때, 출전, 금오신화, 구성과 줄거리, 발단,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양생. 남원 서생 양생은 만복사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한다. 놀이에서 이긴 양생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는 소원을 부처님에게 빈다. 정계, 양생과 여인의 만남, 그리고 구애. 마침내 양생의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고 양생은 여인과 마음이 통해 그날로 남녀의 인연을 맺는다. 양생은 여인의 집에 사흘간 머물며 융숭한 대접을 받고 꿈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낸다. 위기, 양생과 여인의 이별. 사흘이 지나자 여인은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며 양생에게 은주발 하나를 준다. 그리고 다음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 서 있다가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 인사를 드리라고 양생에게 부탁한다. 절정, 죽은 여인을 위한 제사. 다음날 양생은 여인이 시킨 대로 보련사 가는 길가에 서 있다가 그녀의 부모님을 만난다. 부모님을 통해 여인이 왜구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처녀의 환신임을 알게 된다. 양생은 여인을 다시 만나고 그곳에서 여인과 하룻밤을 보낸다. 이튿날 양생은 여인을 위한 제를 올리고 두 사람은 영원한 이별을 한다. 결말, 양생이 속세를 떠남. 양생은 여인과 이별한 뒤 속세를 등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혼자 약초를 캐며 살다가 죽는다. 생각해 볼 문제. 1. 이 작품에 삽입된 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를 소설 속에 삽입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소설 속에 삽입된 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기도 하고 인물의 성격이나 주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본래 소설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시는 메시지를 응축시킨다. 따라서 작품 속의 시를 삽입하는 것을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도 있다. 또 시를 통해 상황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하기도 한다.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김시습이 부모를 잃고 외가에서 자라는 점이나 불교에 심취했다는 점, 속세와 인연을 끊고 그 모산에 들어가 혼자 살았던 점 등은 주인공 양생의 삶과 유사하다. 여인이 왜구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정조를 지킨 것은 김시습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맞서 단종에게 충성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의 식용을 초월한 사랑을 통해 세조의 부당한 횡포를 고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 작품은 어떠한 사상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양생은 의로운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의 짝을 점지해달라고 양생은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의 짝을 점지해달라고 부처님께 간절히 빌기도 하고 나중에는 죽은 여인의 명복을 부처님께 빌기도 한다. 또 죽은 여인은 남자로 환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잘것없는 집안의 서생인 양생과 명문 거족 출신인 여인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랑이 삶과 죽음, 신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애정지상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둘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은 나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 결정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만복사저 포기. 전라도 남원의 한 고을에 양생이란 사내가 있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장가도 가지 못한 채 만복사, 남원 기린산에 있는 절, 동쪽 방에 혼자 머물고 있었다. 그 방 바깥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바야흐로 봄이 무르익어 백꽃이 활짝 피니 마치 붉은 구슬나무에 은이 가득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양생은 달이 밝은 밤이면 언제나 배나무 아래를 거닐면서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읊곤 했다. 활짝 핀 백꽃이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지만 달 밝은
밤에 홀로 지새우자니 외롭기만 하네. 젊은 몸 홀로 누운 호젓한 창가에 아름다운 임이 나를 위해 피리를 불어주네. 짝 잃은 비취 물총새는 저 홀로 날아가고 혼자 된 원앙새는 맑은 냇물에 몸을 싣네. 바둑을 놓으며 인연을 그리다가 등불로 점을 치고 창가에 기대었네. 양생이 시를 다 읊자 허공에서 오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근심만 하리요. 양생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설레었다. 이튿날은 3월 20 나흘이었다. 고을 사람들이 만복사로 가서 등불을 켜고 복을 비는 날이다. 청춘 남녀가 함께 몰려들어 각기 제 소원을 빌었다. 해가 저물어 저녁 예불이 끝나자 사람들은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양생은 그 틈을 타 소매 속에 저포 나무로 만든 주사위의 일종 저포를 놓고 불상 앞에 섰다. 그리고 저포를 던지기 전에 소원을 빌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함께 저포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진다면 법연 부처님을 기리고 불법을 선양하는 집회 법연을 열어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처님께서 지신다면 아름다운 여인을 구해주시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소원을 다 빌고 나서 저포를 던진 결과 양생이 이겼다. 양생은 곧 부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인연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생은 불상 밑에 숨어서 배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머리를 두 갈래로 갈라 늘어뜨린 어여쁜 아가씨가 나타났는데 나이는 16살 정도 되어 보였으며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 잣대가 마치 하늘나라 선녀와 같았으며 볼수록 몸가짐이 단정하고 조심스러웠다. 여인은 희고 고운 손으로 등잔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 3번 절하고 꿇어앉아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다. 사람의 운명이 아무리 기구하다 한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더니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내 불상 앞에 놓았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아무 고을 아무 마을에 사는 소녀 아무개가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지난번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눈앞에 창이 비오듯 난무하고 1년 내내 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외적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다니며 사람들을 잡아가니 제 가족도 도망치고 하인들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녀는 버들처럼 몸이 약해 피난을 가지 못했지만 규방 깊숙이 숨어 끝내 정절을 지키고 난리의 화를 피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여자로서의 절개를 지켰다고 해 한적한 시골에서 혼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3년. 저는 가을달 밤이나 꽃피는 봄날을 아픈 마음으로 외롭게 살면서 할 일 없는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처녀로서 깊은 골에 떨어져 사는 인생을 한탄했고 홀로 밤을 지새우며 짝 잃은 새 외로운 춤을 슬퍼했습니다. 이렇듯 세월이 가니 이제 혼마저 나가버리고 긴긴 여름날과 겨울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마저 끊어질 듯 아픕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 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굽어 살피옵소서.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으며 그 업보는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타고난 운명에도 인연이 있을 것이오니 어서 배필을 정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여인은 부처에게 빌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불상 밑에 숨어있던 양생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마음에 뛰어나가 말을 걸었다. 조금 전에 부처님께 축원문을 올리셨지요. 무슨 일 때문입니까? 여인이 올린 글을 읽고 양생의 얼굴이 기쁨으로 흘러넘쳤다. 아가씨는 누구신데 이곳에 홀로 왔습니까?
여인이 대답했다. 소녀 또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당신은 아름다운 배필만 얻으면 됐지 제 이름을 물을 필요는 없지요.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해 스님들은 구석진 방에서 거처하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행랑채만 덩그렇게 있고 행랑채 끝에는 작은 판자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여인을 그곳으로 이끌었다.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양생을 따랐다. 그들은 방 안에서 서로 즐거움을 나눴는데 여인은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 달 그림자가 창에 비치자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이 물었다. 누구냐? 시녀가 찾아온 게냐? 예, 접니다. 평소 아가씨는 출타하시더라도 중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고 산책을 하셔도 몇 걸음 걷지 않으셨는데 이제 저녁에는 한번 나가시더니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이 대답했다. 내 오늘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임을 만나 100년 해로를 하게 되었느니라. 비록 부모님 허락 없이 혼인을 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지만 둘이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된 것 또한 특별한 인연일 것이다. 너는 집에 가서 앉을 자리와 술상을 마련해 오너라. 시녀는 여인의 명을 따랐다. 이윽고 정원에 술자리가 펼쳐졌는데 시간은 사경,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까웠다. 술자리는 품위가 있었고 음식이 넉넉하고 먹음직스러웠으며 모든 물건의 호화로운 무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술에서는 진한 향기가 풍겨져 나왔는데 그 맛은 인간 세상의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 양생은 한편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여인의 언행이 맑고 얌전해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오는 것이려니 여기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라 하더니 양생에게 술잔을 올리며 말했다. 이 아이는 옛 곡조밖에 모릅니다. 저를 위해 새로운 곡을 하나 지어서 흥을 돋우면 어떻겠습니까? 양생은 매우 기뻐하며 흔쾌히 승낙하고 망강홍 중국 악비의 한시 가락으로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했다. 봄 추위는 쌀쌀한데 명주적삼은 아직도 얇아. 향로가 꺼질까 몇 차례나 마음 졸였나. 해 저문 산은 붓으로 그린 눈썹 같고 저녁 구름은 우산처럼 퍼졌는데 원앙금 침에 함께 누울 리가 없어 금비녀 밤만 꽂고 퉁소를 보내. 안타깝구나. 세월이 이라지도 빠르던가. 마음속 깊은 시름 답답하기만 해라. 등불은 가물거리고 병풍을 둘렀으니 나 홀로 눈물 짓는다 한들 그 누가 보아줄까. 기뻐라. 오늘 밤 추연. 음양오행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중국 전국시대의 제나라 사람. 추연의 피리소리에 봄이 왔으니 쌓이고 쌓인 한을 후련히 떨쳐내고 가냘픈 옛 노래에 술잔을 기울이네. 한 많은 지난 날을 이제 와 슬퍼 돌아보니 눈썹을 찌푸리며 외로운 방에서 잠이 들었었지. 시녀의 노래가 끝나자 여인은 수심에 잠겨 말했다. 일찍이 복례도 중국의 당현종과 양귀비 고사에 등장하는 신선들이 사는 곳 복례도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어겼지만 오늘 소상, 샤오상 중국 후난성의 남부를 흐르는 강 소상에서 옛 난군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어찌 하늘이 준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난군께서 만일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언제까지나 난군의 시중을 들겠습니다. 그러나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습니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 감동하고 한편으로 놀라며 말했다. 내 어찌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리요. 이때 달은 기울어 서쪽 봉우리에 걸리고 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절에서는 첫 종소리가 울렸다.
날이 밝아오자 여인이 시녀에게 말했다. 너는 술자리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거라. 시녀는 대답하자마자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시녀가 사라지자 여인은 양생에게 말했다. 인연이 정해졌으니 낭군과 함께 간들 상관이 없겠지요. 양생은 여인의 손을 잡고 말을 지나갔다. 그런데 길 가던 사람이 여인을 보지 못하고 양생에게 물었다. 서생은 새벽부터 어디를 다녀오시오? 양생이 대답했다. 어젯밤 만복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친구가 사는 마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날이 새자 여인은 양생을 이끌고 깊은 숲을 헤치고 들어갔다. 이슬이 흠뻑 내려 길을 찾을 수 없자 양생이 물었다. 어찌 사는 곳이 이렇소? 여인이 대답했다. 홀로 사는 여인의 거처는 이런 법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계령동에 도착했다. 다북쑥이 들판을 덮고 가시나무가 하늘을 향해 치솟은 곳에 작고 아름다운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양생은 여인을 따라 들어갔다. 아버지 이부자리와 휘장이 잘 정돈된 여인의 방이 어젯밤과 같았다. 양생은 그 집에서 여인과 사흘을 머물렀는데 하루하루가 꿈 같았다. 시녀는 아름다우면서도 교활하지 않았고 그릇은 깨끗하면서도 사치스러운 문양이 없었다. 양생은 그곳이 인간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여인의 극진한 정성에 마음이 끌려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인이 말했다. 이곳에서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습니다. 서방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을 돌보십시오. 마침내 이별의 잔치가 벌어지자 양생은 탄식했다. 어찌 이별이 이다지도 빠른가? 여인이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다시 만나 평생의 소원을 풀 것입니다. 서방님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된 것은 반드시 정해진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을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까? 양생이 허락하자 여인은 곧 시녀를 시켜 그들을 불러 모았다. 모인 사람은 정씨, 오씨, 김씨, 유씨 등 4여인이었다. 모두 지체 높은 귀족의 딸들로 여인과 한 마을에 사는 친척 처녀들이었다. 하나같이 온화한 성품의 자태는 아름다웠으며 총명하고 시문에 능통해 시를 지어 즐기며 놀았다. 마침내 잔치가 끝나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여인은 은주발 하나를 꺼내 양생에게 주며 말했다. 내일 보련사,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절 보련사에서 부모님이 제게 음식을 내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면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로 가셔서 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좋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이 말한 대로 은주발을 들고 보련사 가는 길가에서 여인의 부모님을 기다렸다. 이윽고 어떤 지체 높은 집안에서 딸의 대상, 죽은 지 2해 반 만에 지내는 제사, 대상을 치르기 위해 수레의 말을 줄줄이 이끌고 보련사로 가고 있었다. 이때 은주발을 든 길가의 양생을 본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묵었던 그릇을 어떤 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은주발을 보십시오. 주인의 말을 몰아 양생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은주발을 가지고 있는 연유를 물었다.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바를 그대로 이야기했다. 주인은 놀라 의아해하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다. 내 슬하에 외동딸이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가 왜구들이 쳐들어와 난리가 났을 때 목숨을 잃고 말았지.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계령사 앞에다 묻어주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네.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라 절에서 제를 올려 명복이나 빌어줄까 해서 가는 길일세.
자네가 약속을 지키려거든 내 딸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 그리고 조금도 놀라지 말게. 주인은 말을 마치고 보련사로 먼저 떠났다. 양생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여인을 기다렸다. 과연 약속한 시간이 되자 여인은 시녀를 데리고 양생에게로 왔다. 그들은 손을 잡고 기뻐하며 보련사로 갔다. 여인은 절 안에 들어서자 부처에게 절을 올리고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부모와 친척, 승려들은 모두 여인을 보지 못했다. 오직 양생의 눈에만 보일 뿐이었다. 여인은 양생에게 말했다. 저녁이나 드시지요. 양생은 여인의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전했다. 그 부모는 시험 삼아 함께 밥을 먹자고 했다. 오직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는데 인간이 먹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다. 여인의 부모는 이에 탄식해 마지 않더니 양생에게 장막 옆에서 여인과 함께 자도록 권했다. 밤중에 양생과 여인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고 하면 곧 그쳤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제가 처녀로서의 법도를 어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시경과 서경을 읽었으므로 예의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복숙이 우거진 깊은 골에 너무 오랫동안 묻혀 버림받은 몸이 되고 보니 사랑의 욕구가 피어올라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절에 가서 부처님께 향불을 올리고 방명한 인생을 단식했더니 뜻밖에도 3세, 전세, 월세, 내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아내로서 서방님을 받들고 평생 절기를 지키며 술을 빚고 옷을 꿰매며 지엄이의 도리를 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스럽게도 업보를 피할 수 없어 즐거움을 다하지도 못한 채 저승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입니다. 구름과 비는 해 뜨는 곳에서 사라지듯 까마귀와 까치들이 은하에서 흩어져 견우 직녀가 헤어지듯 이제는 헤어져야 하니 훗날 다시 만날 것을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별이 닥치니 처량하고 아득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혼이 떠날 때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혼이 문 밖에 이르러서는 은은한 노랫소리만 들려왔다. 뱃노래. 저승 가는 길 임박했으니 슬프게 떠나야 하네. 우리 임에게 비오니 날 버리지는 마옵소서. 애달프구나 우리 부모. 나의 짝을 못 지었으니 아득한 구천에서 마음의 한이 맺히겠네. 노랫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목매어 우는 소리와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다. 여인의 부모는 그제야 모든 일이 사실임을 알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양생 또한 여인이 귀신임을 알고 더욱 슬픔이 복받쳐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했다. 은주반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그리고 내 딸 몫으로 둔 밭 몇 마지기와 노비 몇 사람을 쉼표로 줄 테니 자네는 그것을 받고 내 딸을 잊지 말게. 이튿날 양생은 고기와 술을 준비해 계령동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과연 임시로 만든 듯한 무덤 하나가 있었다. 양생은 가져간 저물을 차려놓고 슬피 울었다. 양생은 무덤 앞에서 지전을 불사르고 장례를 치른 뒤 채문을 지어 위로했다. 아, 이미시여, 당신은 태어날 때는 온순했고 자라면서는 얼굴이 막디 맑았소. 자태는 서시, 중국 월나라 미인 서시 같았고 문장은 숙진, 중국 송나라 때 여류신 숙진보다 나았으며 규방 밖에는 나가지 않고 가정교육을 잘 받았소. 난리를 겪으면서 정조를 지켰지만 외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구려.
다북숲 무성한 골에 홀로 묻혀 지내면서 꽃 피고 달 밝은 밤에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소. 봄바람에 애가 끊어지면 두견새의 피울음을 슬퍼했고, 가을밤 찬서리에는 버림받은 비단 부채를 보며 탄식했겠구려. 지난날 하룻밤 당신을 만나 두 마음이 얽혀 이승과 저승이 다름에도 물 만난 고기처럼 즐거움을 다했소. 장차 백년을 함께 지내려 했건만 하루 저녁에 헤어지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그대는 달나라에서 난 그대는 달나라에서 난세를 타는 선녀가 되고 무산에 비를 내리는 신녀가 될 것이니, 명이 어두워서 돌아오기도 어렵고 하늘이 아득해서 바라보기도 어렵겠구려. 나는 집에서도 멍에 말을 못하고 밖에서도 아득해 갈 곳이 없다오. 영혼을 모신 회장을 볼 때마다 흐느껴 울고 술을 마실 때에는 마음이 더욱 슬퍼진다오.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 눈에 선하고 낭낭한 당신의 목소리 귀에 들리는 듯하오. 슬프구려. 총명한 당신의 성품, 말쑥한 당신의 기상, 몸은 비록 흩어져 사라졌지만 홀령이 어찌 없어지겠소. 이곳으로 내려와 뜰에 오르시고 내 옆에서 슬픔을 이루하소서. 비록 생과 사는 다르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감동하리라 믿소. 양생은 장례를 지낸 후에도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양생은 집과 땅을 모두 팔아 절로 들어가 사흘 내리 저녁 불공을 드렸다. 하루는 여인이 나타나 양생을 부르며 말했다. 서방님이 정성껏 올리신 불공 덕에 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승과 이승은 가로막혔지만 서방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방님께서도 이제 다시 착한 업을 닦으시어 저와 함께 속세의 뒷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뒤 양생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면서 혼자 살았다. 양생이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여기까지 오늘 한국 고전 소설 40 읽었습니다. 다음엔 이생규장전부터 계속해서 읽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한국 고전 소설 40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